안녕하세요. 청담인지 연구소 염선임 소장입니다. 오늘은 발달재활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함께 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교육이라고 하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언제 시작해야 될까? 혹은 지금 말해도 괜찮을까? 괜히 알려줬다가 더 자극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마다 이해하는 속도와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방식에 맞게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성교육을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가 무엇을 얼마나 또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무엇을 많이 알려드리거나 무겁고 어려운 주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연결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아이의 행동을 문제로 보지 않고 이해의 신호로 바라볼 수 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행동은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 훈육의 방식도 달라지고 아이와의 관계도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실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연결해주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 한 가지만 가져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을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발달장애 및 다양한 학습자를 만나온 지 어느덧 20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특수 유치원에서부터 학교, 치료실, 기관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발달장애 학습자들과 직접 만나서 행동을 보고 또 개입을 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이론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지만 기준이 부족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부모님들을 만나보면요, 이거 그냥 놔둬도 될까요? 지금 혼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기준이 없이 판단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행동은 괜찮다, 아니다를 나누기보다 그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부모님께서 매번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의 행동을 볼 때, 지금 이 부분이 어려운 거구나 라고 보이기 시작하고 그에 맞는 대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 성교육은 무엇을 얼마나 가르쳤냐 보다는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연결을 해주었느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성교육을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는요, 성교육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설명을 해줬는데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죠. 어떤 날은 괜찮은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에는 당황스러운 행동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왜 또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들께서는 더 강하게 말해야 될까? 지금 바로 잡아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의 행동이 의도적인 문제 행동이 아니라 이해의 어려움에서 나온 행동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상황을 구분하는 힘,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조절하는 힘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이라도 어디서는 가능한지 또 어디에서는 안 되는지를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미 알려줬는데 얘 또 왜 이럴까? 라고 느끼시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언제 되는지 또 언제 안 되는지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이 어려운 이유는요, 무엇을 알려줄까? 보다는 어떻게 연결을 해줄까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한번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행동을 계속 이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부족하면 아이의 행동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교육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기준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연결의 기준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부모님께서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들께서 실제로 겪고 계신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갑자기 옷을 벗거나 자신의 몸을 만지는 행동을 해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급하게 그 상황을 피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교육을 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몰라서 계속 미루고 계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아직 어린데 성에 대해 알려주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아닐까? 알려줘서 괜히 이상한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아직 별 문제 없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알려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 모든 고민은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조금 더 보호하고 싶은 부모님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고민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긴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해를 만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시선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성교육에서는 정해진 시작 시기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발달 기준처럼 몇 세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방식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현재 이해 수준과 또 발달의 속도입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지, 어느 수준에서 접근하는지에 따라 자녀가 받아들이는 정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교육은 타이밍보다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교육은 자극이 아니라 보호라는 점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성교육을 시작하면 오히려 자녀가 더 자극을 받을까 걱정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가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 교육의 방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 방법보다는 그 행동이 왜 나오는지 이해하는 것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의 행동이 문제 행동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 그 행동은 문제라기보다는 어려움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극은 받아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규칙이나 사회적 맥락을 스스로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집에서는 괜찮고 밖에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자녀가 느끼는 감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행동은 사실 결과일 뿐이고요. 그 이전에 여러 단계의 이해 과정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부모님의 반응도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행동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교육의 시작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발달장애 자녀의 행동은 크게 세 가지 어려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충동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자녀는 감각이나 감정을 빠르게 느끼지만 그것을 멈추고 또 조절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행동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할 때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와 또 사적인 공간의 구분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표현의 어려움입니다.
자녀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욕구를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게 되면 부모님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왜 저런 행동을 할까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걸까? 라는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변화가 교육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신체 발달과 인지 발달 간 사이의 간극입니다. 신체 발달은 아이마다 차이가 있지만 겉으로는 또래와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어려움이 더 늦게 발견되거나 행동에서 차이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춘기가 오고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몸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이해하는 준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감각이 낯설고 혼란스럽지만 그것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언어나 이런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간극을 줄여주는 과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자녀의 행동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행동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이지만 그 행동이 나오기까지는 반드시 내부적인 인지 과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행동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황스럽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느껴지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요,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반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행동 자체를 바로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오기까지 어떤 이해 과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 상황이 공공장소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규칙을 연결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행동은 이해 과정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행동만 수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자녀가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을 함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관점이 잡히면 같은 행동을 보더라도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의 행동은 항상 세 가지 인지 과정을 거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녀가 환경에서 들어오는 감각이나 자극을 인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몸에 어떤 느낌이 올라오거나 주변 환경에 눈이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하고 또 연결하는 과정인데요. 이 단계가 가장 핵심입니다. 받아들인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고 이전에 배운 경험이나 규칙과 연결해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장소가 공공장소인지 아니면 혼자 있는 공간인지 판단하고 이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이 적절한지를 연결하는 과정인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단계입니다. 앞에 두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행동은 사실 이 마지막 단계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어려움이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정보를 아예 못 받아들이는 경우보다는 받아들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에서는 이 연결 과정을 반복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가장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제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단계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수준이 아니라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주변 환경 그리고 사람의 존재까지 함께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간지럽다거나 불편한 느낌이 올라온다거나 혹은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상황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이 이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발달장애 자녀의 경우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 자체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감각은 굉장히 강하게 느끼면서도 또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지금 이곳이 공공장소인지 가족과 함께 있는 공간인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 정보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상황을 더 명료하게, 명확하게 언어로 짚어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밖이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야. 지금은 집이야. 혼자 있는 공간이야. 이렇게 상황을 계속 구체적으로 말로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 자녀는 점점 상황을 인식하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해하고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이 단계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녀는 정보를 아예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전에 배운 규칙과 또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하는지를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몸을 만지는 행동은 혼자 있을 때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그 규칙을 떠올려서 적용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가르쳤는데 왜 또 같은 행동을 할까? 이런 답답함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황과 규칙을 계속 연결해 주는 것인데요. 지금은 거실이고 가족이 함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런 행동은 방에서 혼자 있을 때 하는 것이야 라고 상황과 행동을 함께 묶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연결이 반복되면 자녀는 점점 상황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시각적인 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면 자녀가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모든 행동은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주로 이 단계에 반응하게 되시는데요. 갑자기 옷을 벗거나 자신의 몸을 만지는 행동이 나타나면 바로 멈추게 하거나 제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안전을 위해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만을 막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은 이미 앞선 두 단계를 거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동이 나타난 이후에 그 행동을 다시 연결해주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옷을 벗는 행동이 나왔다면 단순히 벗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은 방이나 화장실에서 갈아입는 거야 라는 규칙을 다시 상황과 함께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불편함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다면 불편할 때는 말로 표현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행동 이후에 다시 이해를 연결해 주는 과정이 반복이 될 때 행동은 점점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동만 보지 마시고 그 행동 뒤에 있는 과정을 함께 봐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자녀는 감각적인 이유 때문에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어떤 자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표현 방법이 부족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행동만 보지 마시고 그 행동 뒤에 있는 과정을 함께 봐주셨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자녀는요, 감각적인 이유 때문에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떤 자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표현 방법이 부족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행동이라도 원인이 다르면 접근 방법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만 보게 되면 그 차이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오게 된 과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시선이 이 부분에서 바뀌기 시작하면 자녀를 대하는 방식도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도 점점 더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배우게 되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실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자유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자체는 인식하고 있지만 이 행동이 가능한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를 구분하는 연결이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혼자 있을 때 방에서 하는 것이라고 장소와 상황을 함께 연결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예로 타인의 신체를 갑자기 만지는 행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자녀는 호기심이나 관심은 있지만 허락이라는 개념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지기 전에 물어봐야 한다는 규칙을 역할활동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실제 상황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습할 때 자녀는 점점 이해를 넓혀가게 됩니다. 이제 공공장소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거실이나 교실 또는 마트와 같은 공간에서 이런 성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부모님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끼실 텐데요. 하지만 이 행동은 사실 나쁜 의도로 나온 것은 아니고 공적 공간, 이런 사적 공간의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자녀는 몸의 감각은 인식하지만 지금 이 공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의미까지는 동시에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감정을 앞세워 혼내기보다는 이 행동은 혼자 있는 공간에서 하는 것이라는 기준을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점점 외출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고 혹시 또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행동을 더 강하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녀가 공공장소와 개인 공간의 차이를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아직 배우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선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모님이 안정적으로 반응할수록 자녀도 더 빠르게 배우게 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방이나 화장실처럼 구체적인 장소를 정해주고 이 행동은 이 공간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문에 표시를 붙이거나 그림카드를 활용해서 이런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인데요. 한 번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같은 기준을 유지하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제 관계에 따른 경계 이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족과 친구, 모르는 사람 사이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접촉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계 존중 교육입니다. 자녀에게는 내 몸은 나의 것이고 다른 사람의 몸은 그 사람의 것이라는 개념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지기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하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멈춰야 한다는 경험을 실제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자녀는 점점 관계에 따른 행동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경계 존중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마 이 말보다는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하면 안 돼! 인데 이 방식은 순간적으로 행동을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요.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키워주지는 못합니다. 아이들은 금지보다는 어떤 기준이 있을 때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건 안 돼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행동은 이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야 라고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가능과 불가능이 함께 제시될 때 아이는 행동의 방향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돼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행동은 이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야 라고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가능과 불가능이 함께 제시될 때
아이는 행동의 방향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몸 만지면 안 돼가 아니라 몸을 만지는 건 혼자 있을 때, 방이나 화장실에서만 가능한 거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경계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따라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신호등 개념입니다. 빨강색은 나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내 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은 나만 만질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노란색은 가족입니다. 부모나 보호자와 가능한 접촉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또 초록색은 친구와 다른 사람입니다. 인사나 가벼운 접촉 정도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 아이가 훨씬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려고 할 때 안 돼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건 초록색 영역이라서 만지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이 아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등은 한 번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복해서 연결되어야 아이가 실제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계 존중은 통제가 아니라 자기 조절을 키워주는 과정입니다. 이제 장소와 관계없이 옷을 벗는 행동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실제로 가장 당황스러워 하시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집에서는 물론이고 마트나 공원, 또 병원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옷을 벗거나 속옷을 내리는 행동이 나타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동 역시 그 원인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자녀는 단순히 더워서 옷을 벗는 경우도 있고 옷의 촉감이 불편해서 벗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옷을 벗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왜 나타나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맞게 접근해야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더위 때문에 옷을 벗는 경우라면 더우면 말로 표현하는 거야를 먼저 가르쳐야 하고, 공간 개념이 부족한 경우라면요. 옷은 어디에서 벗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원인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자녀가 상황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규칙을 상황에 맞게 연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옷을 벗으면 안 된다는 말을 알고 있더라도 그 규칙을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혹은 반대로 적용해야 할 상황에서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행동 사이의 간극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알면서 왜 또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인지 과정 중에서도 이해하고 연결하는 단계와 깊이 있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가능은 하지만 그것을 지금 이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육에서는 규칙을 많이 알려주는 것보다 그 규칙을 상황에 맞게 연결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결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상황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옷은 집에서만 벗어 라는 식의 설명보다는 옷은 방이나 화장실에서 갈아입자 라고 장소를 명확하게 지칭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 학교, 밖이라는 공간을 구분해서 각각의 규칙을 따로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자녀가 이해하는 데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인데요.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계속 안내를 해주어야 자녀가 혼란 없이 규칙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연결이 쌓이면 자녀는 점점 상황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신체 명칭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목욕 시간이나 옷을 갈아입는 시간처럼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신체 각 부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함께 알려주셔야 할 개념이 바로 안전 삼각지대입니다. 자녀에게 양손을 들어서 머리 위로 삼각형을 만들고 그것을 몸쪽으로 내려서 가슴과 배에 생식기가 포함되는 영역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은 내 몸을 지켜주는 안전한 공간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영역은 기본적으로 나만 만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 상황도 함께 알려주셔야 좋은데요. 몸이 아플 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혹은 씻을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의사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 만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설명해 주셔야 혼란을 느끼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모호하거나 돌려 말하는 표현보다는 좀 명확하고 직접적인 언어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행동 하면 안 돼 라기보다는 이 행동은 밖에서는 하지 않는 거야처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면 자녀가 상황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느낄 수 있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느끼실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명확한 정보가 훨씬 안전합니다. 정확한 언어는 이해를 돕고 이해는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성교육은 한 번의 설명으로 끝나는 교육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순간에 바로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시간이 지난 뒤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상황에서 바로 설명해 주는 것이 자녀에게 훨씬 더 잘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났다면 그 자리에서 이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야 라고 바로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반복이 쌓이면서 자녀의 이해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자녀마다 이해하는 방식과 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어떤 자녀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자녀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속도를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했을 때 충분하게 기다려 주시고 자녀가 스스로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자녀의 수준에 맞게 이런 설명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어려운 설명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춘기는 문제가 시작되는 시기가 아니라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이의 몸이 변화하면서 어떤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아이 스스로도 당황하거나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부끄러운 분위기를 만들게 되면 아이는 그 변화를 숨겨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야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행동이 나타났을 때 하지 마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건 혼자 있는 공간에서 하는 거야 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아이는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부모님의 태도입니다.
놀라거나 화내는 반응은 아이에게 이건 나쁜 행동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차분하게 설명해 주는 태도는 이건 조절하면 되는 행동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부모가 그 방향을 알려주면서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녀의 행동을 문제로만 바라보게 되면 부모도 지치고 자녀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이해의 어려움에서 나온 것이라고 바라보게 되면 접근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요. 성교육은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특별한 교육이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목욕을 할 때, 옷을 갈아입을 때, 또 외출을 준비할 때 이런 모든 순간이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과 연결인데요. 한 번의 설명보다는 여러 번의 짧은 반복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성교육의 목표는요, 지식을 많이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스스로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알게 했는가가 아니고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교육의 최종 목표입니다. 부모님이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기준을 알려주고 상황과 행동을 계속 연결해 주실 때 아이 안에서 조금씩 이런 힘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그때 비로소 성교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모님은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기준을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아이를 이해하는 눈을 갖는 것이 성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왜 저럴까가 아니라 어디서 어려운 걸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자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그 알미 곧 최고의 성교육의 도구입니다. 오늘 나눈 내용이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실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반복되는 작은 실천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녀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